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임금 스파이럴,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 단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분들한테는 일단 강의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요약만 해서 일단 공개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지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2%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난 인플레이션 1950년대 그리고 7, 80년대 이때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이었죠.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때 보면은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25개월 내외였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25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는 일단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긴 한데, 급격히 하락한다는 얘기가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2%대, 이 영역대.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는 상당한 경기 침체를 동반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느냐, 이 두 가지 루트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BIS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바닥이 여기가 아니고 그래도 한 5%대 영역, 이 정도까지의 그 급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에서는 궁극적으로 2% 목표로 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도 상당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요. 일단 뭐 보고서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물가, 임금 스파이럴, 이게 전개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은 현실화되는 거다. 이 시나리오는 연준을 굉장히 놀라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용을 줄이고 임금 가격의 이 스파이럴에서 발을 빼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올려야 됩니다. 실업률을 올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실업률을 올려야 된다는 상황은 일단 경기 침체, 그게 뭐 깊든 얕든지 간에 어쨌든 경기 침체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임금 가격도 다시 내려가겠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고리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이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고용이 좋게 나온 이후 9월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 그 타겟치를 보면은 50bp 인상에서 75bp 인상으로 갑자기 확 기울어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 같아요. 부채 수준, 신용 창출된 규모 자체가 다르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기는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대표적이죠. PE가 한 자릿수였어요. 지금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 갔을 때뭐 23배까지도 갔었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어떤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한 수준이죠, 지금.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저금리, 저금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 이거랑 연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제로금리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됐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제로금리 이후에 여기에는 뭐 재정정책까지 퍼부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이제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긴 했지만
부채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신용이 박살나는 그런 식의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경기 침체가 온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용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신용 파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들이 다 부각되겠죠. 그게 이제 최악의 사건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지금 이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1970년대 후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연준 통화 정책은 지금 경제 자체가 어떤 이 부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워낙 저금리에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경제가 이 금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따라서 경제 활동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조치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 여기서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금리, QT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연준의 어떤 그 힘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얘네가 뭐 금리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경제가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만큼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이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만큼 이 지금 경제는 연준에 대한 의존도, 왜냐하면 연준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물가 임금 스파이럴, 이게 전개되느냐 마느냐,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고 연준은 일단 어떤 그 정책적인 스탠스를 9월 FOMC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FOMC 전까지는 이제 D-Da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장 좋은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용이 뒷받쳐주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공급망 해소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서히 낮아지는 거. 고용이 이제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오겠죠. 그리고 이제 CPI가 서서히 낮아지는 거,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결국 2%로 돌아가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연착륙을 좀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쪽으로는 뭐 가능하겠죠.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가 임금 스파이럴을 일단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물가 임금 스파이럴 효과가 일어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는 그 상황에서 일단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경제 참여 활동 참여자는 다 근로자죠.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아진 원가,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도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 때문에 비용이 다 증가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 제품 가격에 전가했기 때문에 물가가 또 오르죠. 그러면 물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 인상만큼 또 대응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또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소용돌이처럼. 그거를 물가 임금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2단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계속 돌아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최근 지표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잖아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용이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갔지만 이걸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르면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결과적으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심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연준도 물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렸던 어떤 이 금리 인상폭,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울트라 스텝, 그냥 1%씩 팍팍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걸 무조건 막아야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연준에서는 혹독한 금리 인상 밖에는 선택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70년대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랜 저금리 환경에서 엄청난 부채와 신용을 창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게 되면 물가 임금 스파이럴 효과로 넘어가게 돼서 연준이 결국 혹독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경제는 신용 파괴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급등하겠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물가 임금 스파이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연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막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을 유도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이 과정을 연착륙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고용이 좋게 나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다만 고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이 오면 좋긴 하겠죠. 최근 그 US 비농업 부분입니다. 이쪽에 그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9.5%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임금이 올라갔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때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그때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인상을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너무 가파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2%대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일단 첫 번째로는 강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도 해소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느슨한 인플레이션 하락이에요. 고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임금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빠르게 내려오진 않습니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대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좀 보존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착륙까지는 안 가요. 다만 2%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9.1을 찍었잖아요. 2%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금리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특정 수치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립금리 위로 올린 그 금리만큼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금리로 서서히 회귀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데 중립금리 그 위상에서 좀 오래 머물고 그리고 중립금리로 내린다고 해도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이런 금리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어쨌든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는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되는 환경. 그러면 증시에서는 박스권이죠. 상당 기간의 박스권. 그리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물건값의 가격 정가를 해서 계속 영업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기업들에서는 성장이 그래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선별적으로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하락은 이제 안 나오는 거고요. 2%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순환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초보자, 특히 주식 경력이 낮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계좌는 녹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제법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지난 우리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기나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년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히려 수익을 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천차만별로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높은 금리에 대한 강력한 텐트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용 리스크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부도 나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쏟아지고, 그리고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면서 어쨌든 그 신용 리스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경착륙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이때 3%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하겠죠. 그리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또 오를 겁니다. 이때는 뭐 초보자들도 수익을 제법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난이도가 낮아지는 시장. 왜냐면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일단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박스권인데 초보자들은 조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일단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배제했습니다. 이거는 뭐 안다고 해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를 했어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1,300원대, 지금 1,312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꺾이질 않아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금은 이제 고점 영역대, 단기적인 고점 영역대를 만들 수 있는 영역대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수 자체가. 일단 오늘 그리고 이번 주 CPI에 관련된 거, PPI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단기적인 추가 움직임은 나올 수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PI가 지금 예상치가 8.7%인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위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단기적인 움직임. 근데 그게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확 들어올리는 그런 장세는 없을 거예요. 왜냐? 여전히 이거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CPI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PPI, CPI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상승은 나올 수 있더라도 단기적인 움직임일 거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영역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좀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차례 조정을 이 이후에 보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상승 파동을 그러니까 반등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좀 수익률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도 한데 일단 뭐 지금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차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리스크를 무조건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올해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달 전부터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올해 주제는 그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